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오늘 법원 견학을 갔었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경매 처음 배울 때는 매일마다 법원에 갔었어요. 그냥 노는 것도 법원에 가서 놀고, 그리고 무슨 약속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법원에 가서 살아야 돼요. 낙찰을 받으려면. 그런데 그냥 공부해 두려면 뭐 굳이 법원에 많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낙찰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왜 받았는가? 그런 거, 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받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자, 부지런히 법원에 다니셔야 됩니다. 자, 오늘 4월 17일 날 오늘 법원에 지금 이제 오늘 입찰된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부 5개 오늘 진행된 것이 5개가 진행이 됐어요. 동부지방법원은 1개부터 5개까지 있다고 했죠. 자, 동부 5개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2021 1623 자, 여기에 물건 번호가 여기 있어요. 물건 번호. 물건 번호를 꼭 써야 될 때와 물건 번호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 물건 번호 1이라고 써져 있는 건 여기 물건 번호에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건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근데 여기 1 말고 2, 3, 4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건 번호 1번도 꼭 써야 됩니다. 자,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예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 이게 바로 지분만 경매가 들어갔어요. 지분만. 일부분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분을 보니까 이게 10분의 1 지분에 해당이 돼요. 10분의 1. 자, 여기를 한번, 자, 면적을 여기 보면 대지가 지금 10분의 1에 해당돼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10분의 1만 증여를 했어요. 증여. 누구한테? 요 사람한테. 신준호라는 사람한테 증여했는데 그 지분에 대한 이제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집행관이 공유자 우선 매수하실 분 하세요라는 말을 몇 번 강조를 했어요. 자, 교재 171페이지를 펴보시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공유자에 관계되는 우선 매수에 관계되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이제 별도로 해드리는데, 자, 공유자 우선 매수는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1회.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법원 공고에 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 매수 제한이 있어요. 몇 번만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다. 그래서 공유자가 한번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신청해 놓으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 납부 안 하면 그 다음번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제한이 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는 부부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 것만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 낙찰자가 낙찰받은 그 가격으로 부인이 그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 매수권이에요. 우선 매수 신청. 자, 그런데 우선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혼자 들어가서 9,800만 원짜리인데 9,922만 원에 낙찰이 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분을 여기 소유주한테, 다른 지분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 야, 이거 내 거 사가고 가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171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 경매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 경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분의 1이 9억 8천이, 9,800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전체가 되는 거죠. 9억 8천이에요. 근데 얘가 8억에 낙찰이 됐어요. 8억에? 8억이 낙찰이 됐으면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얼마를 돈을 받냐면 8천만 원을 돈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은? 근데 9,900에 자기 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지분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낙찰을 받아야 나중에 전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이 되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왜? 지금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받은 것은 공유물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또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63, 2021 53563 요 사건 번호도 토지 지분 매각이에요. 토지 지분을 낙찰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실 분 하세요라는 집행관이 몇 번을 말을 했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와 여기 도로를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이 여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낙찰 받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낙찰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도로를 낙찰 받아서 여기 이분들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에 여기도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 도로가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가 얼마냐면 도로 지분이 154.61제곱미터네요. 그럼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90제곱미터 초과됐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 경매가 아까 거와 지금 것은 이제 조금 다르죠. 이게 지금 상속받은 거네요. 상속받아서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상속받은 물건에. 자, 이제 다음 물건을 자, 다음 물건을 하나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 2021 2978을 한번 볼게요. 2978. 자, 근린주택. 근린주택인데 지금 밑에 보면 밑에 상가들이 있어요. 이게 상가들이 있는 이 건물인데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와서 이걸 지금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법인이 낙찰을 받았어요. 법인 100%에서 법인 혼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69억 6,600만 원. 아마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토지가 여러 개가 지금 있네요. 합한 토지 면적이 얼마냐면 299.13제곱미터, 약 90평. 약 90평, 건물이 90평이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아마 이거 가치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이 요거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자, 위치가 어디냐면 어린이 대공원역이네요. 어린이 대공원역 바로 옆에 여기에 있는 물건, 여기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마 건물을 지으려고 이걸 낙찰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51116 요 사건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75.66제곱미터. 자, 감정평가가 4억 700에 감정평가가 됐는데 한 번 유찰이 돼서 80% 진행이 됐는데 요 가격에서 1,000만 원을 지금 더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자, 요것은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견매, 요 강제견매 날짜 2021년 3월 10일 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자, 교재 133페이지를 보시면 요 말소 기준 권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10일. 근데 임차인이 2014년도 지금 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인데 감정가가 4억 7백이니까 만약에 지금 3억 3,590만 원에 3억 3,559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2억 4천만 원 이 낙찰 대금에서 돈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별도로 물어주는 돈은 없다. 별도로 물어주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낙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은 지금 나중 문제고 실수요자 개념으로 접근해서 낙찰을 받아도 지금 5층인데 5층이면 주로 5층이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혹시 있나? 지금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반 건축물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지금 그 건물을 봐도 위반 건축물 표시는 지금 음, 베란다 확장을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 금액에서 낙찰 받은 것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53815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마트 이걸 지금 누가 낙찰을 또 받아갔어요. 건물 면적이 지금 보통 여기에 구분상가 잘라놓은 것들이 3평 정도 단위로 잘라놨어요. 3평 정도. 그래서 오픈 상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냥 구분만 돼 있지. 땅바닥에 구분만 돼 있지. 칸막이가 3평씩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픈 상가예요. 그러면 오픈 상가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의미냐. 관리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관리비. 관리비가 자,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전용 관리비가 있어요. 공용은 낙찰자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관리비 밀린 부분에 공용 관리비는. 근데 전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용이 많을까 전용이 많을까? 아마 공용이 모두 다 공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공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용은 지금 하나도 없고 공용이에요. 공용은 저 위에 있는 형광등 다 지금 켜놔야 돼요. 내 건 지금 나 사용 안 하니까 형광등 안 켜도 돼. 안 해요. 형광등 다 켜야 돼요. 그리고 관리소에 경비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그 직원들, 임금이 누가 줘야 돼요? 거기 소유주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가, 자, 한 달에
대략 25만 원씩 밀렸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정도가 관리비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공용관리비가 뭐 내가 안 써도 공용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12달을 한다. 그러면 얘가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300만 원이 지금 몇 년부터 2010년부터 밀렸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밀렸으니까 2012년도까지 곱하기 지금 3월 달이면 13년이나 지금 밀렸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거 곱해봐 보세요. 3,900만 원이 돼요. 거의 4천만 원 돈. 지금 여기 경매 신청한 것이 누가 경매 신청을 했냐면 테크노마트 여기 회사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관리비를 이만큼 안 냈다. 관리비가 이만큼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얼마냐? 4,800만 원. 4,800만 원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이 돈이 지금 밀려 있으니까 이 4,800만 원 중에서 여기 993만 원을 지금 경매 비용을 빼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는 여기 관리비로 돈을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4,300만 원 정도는 돈을 추가로 관리비를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찰대금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비로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 나머지를 물어줘야 된다. 관리비 다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900만 원에 낙찰 받은 게 아니라 4,800에 낙찰 받은 거. 경매 비용 빼면 여기다가 이제 경매 비용을 더 추가시키면 거의 5,500만 원, 5,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에 낙찰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거. 어디가요? 테크노마트가. 그래서 테크노마트는 경매 물건 나온다 그러면 테크노마트는 관리비가 많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테크노마트는 임대 수익용으로 월세 놔서 월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얻겠다, 월세를 얻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면 내가 요만큼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요만큼을. 근데 옆에 요 부분만큼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요걸 같이 경매 나온 거 낙찰 받아서 넓은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요건 낙찰을 받아도 돼요. 누가 요 사람이 낙찰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걸 낙찰을 받아서 세를 놔서 월세를 받겠다. 글쎄요. 월세는 거의 못 받습니다. 왜? 비어있는 게 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3분의 2가 비어 있다고 해요. 이 사람도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세가 안 나가서 결국 관리비를 안 내니까 관리비 안 낸 이 테크노마트 주식회사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온 거다. 자, 경매 물건은 테크노마트가 나왔으면 항상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여기 관리단에 가가지고 한번 관리비가 얼마큼 밀렸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이 정도 다 밀려 있을 겁니다. 5576 이 사건 번호를 볼게요. 자, 이 사건 번호는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토지와 건물 전부 지금 낙찰을 받는데 건물 면적이 얼마냐면 44제곱미터. 오피스텔 중에서는 좀 큰 거.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 돼요. 그래서 2020년 6월 10일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다. 근데 2020년 5월 28일 날 전입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6월 10일보다 더 빨라서 선순위 임차이네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낙찰자가 다 물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9,500만 원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경매 비용 한 4, 500 빼고 나면 여기다 더 얹으면 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1억 7,810만 원이 낙찰 받았으면 이 사람은 요 금액에다가
나머지 금액, 임차인이 다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더 추가로 물어줘야 돼요. 그럼 이것만 봐도 3억에서 1억 7,800을 빼면 1억 2,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물어줘야 된다. 최소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 1억 7,81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찰자는 최소 3억이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 2억 9,500에다가 경매 비용까지 포함시키니까. 여기 2억 9,500만 원 임차인의 요 금액에다가 플러스 경매 비용 요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면 경매 비용을 이 낙찰 금액에서 제일 먼저 줘요. 경매 비용을. 그럼 경매 비용을 빼고 임차인이 나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은 2억 9,500만 원에서 못 받은 금액만큼을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경매 비용 플러스 요 금액이 된다. 낙찰 비용은. 낙찰가가. 그러면 대략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아마 실제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이 지금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 수익용으로 이걸 만약에 본다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3억 2,700짜리를 이것을 3억 정도 들어가서 낙찰 받은 것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억 7,800이 최종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1억 7,8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1억 2,200 정도가 더 들어가서 대략 3억 정도의 낙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56364 요 사건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6364. 자, 용도는 지금 다세대로 나와 있어요. 다세대.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권리 분석은 근저당 요 날짜가 2019년 11월 13일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예요. 이거보다 임차인이 2019년 6월 7일이니까 더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 2억 6,500만 원을 낙찰자가 다 보호를 해줘야 되고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낙찰자가 얼마에 받았냐면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이 낙찰자가 낙찰받은 2억 8천에 금액에서 경매 비용 주고 임차인 주면 지금 가능하죠. 이걸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 사람이 있어요. 세무서. 자, 세무서에 여러분들 교재 188페이지 18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순위에 4순위에 당해세가 있어요. 당해세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부세. 이 종부세, 상속 증여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종부세는 임차인 확정일자보다도 늦어도 먼저 줘야 되고 먼저 받아가고 근저당보다도 먼저 돈을 받아간다. 이 세 가지 세금이 먼저 받아가요. 소유자를 봤더니 소유자는 지금 서초구 반포대로에 살고 있어요. 서초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2019년도는 서초구지만은 지금 아마 주소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서세무서에서 아마 종부세를 밀려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자, 이런 물건에 충분히 3억 4,800짜리가 2억 8천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6,800만 원 이득이 되니까 입찰자가 많아야 될 건데 입찰자가 지금 없고 오로지 한 명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종부세가 세무서에 있는 이 종부세가 과연 얼마인지를
우리 입찰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경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은 둘 중에 이제 하나일 거예요.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라서 아까 세무서에 세금이 얼마 밀려 있는지 어떤 세금인지를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나 만약에 이 낙찰자가 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고 이 사람이 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전부 다 완전하게 알고 나서 우리는 입찰을 해야 된다.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이 세금이 2023년 4월 1일부터 근데 4월 1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4월 3일부터 매각되는 물건에는 세금을 임차인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세금만큼 못 받은 부분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물어주는 부분이 이제 적어질 수도 있지만은 매각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월 3일부터 경매 신청하는 것부터 아마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입찰을 안 했다. 지금 매각되는 것은 아마 경매 신청하는 것부터 그러면 세금 밀렸다고 해서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들은 이제 경매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비용만 들어가니까 세금 밀린 것들이. 근데 이미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경매 진행되는 것들은 아마 해당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딱 정리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근데 법에는 4월 1일부터 매각되는 물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매각되는 것이 경매 신청하는 것부터 해당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물건에 입찰을 지금 안 하는 거다. 만약에 이 물건도 세금하고 관계해요. 세금이 임차인한테 다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입찰 아무도 안 했잖아요. 혼자만 지금 입찰을 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으면 입찰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물건 7개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입찰 법정에서 그냥 입찰 이렇게 진행된 거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어떠신가요? 훨씬 도움이 되시죠? 자, 법원에 가서 항상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